안녕하십니까. 단국대학교 홍지석입니다. 저는 오늘 분단으로 엇갈린 운명이라는 주제로 이케대와 김창열이라고 하는 굉장히 매력적인 화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을 왜 같이 이야기하느냐? 이게 여러분 이케대라는 화가 이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화가는 일제강점기 후반과 그 다음에 해방기에 걸쳐서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굉장히 중요한 미술가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창열이라는 화가는 이제 6.25 전쟁 이후에 새로 등장한 신예로서 한국 미술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시기들을 대표하는 미술가가 됐죠. 그림의 풍도 되게 다릅니다.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구상적이고 사실적인 그런 그림들을 그린 화가이지만, 김창열이라는 화가는 추상으로부터 출발해서 물방울이라고 하는 굉장히 개념적인 작업들을 했던 미술가이기 때문에 왜 이 두 사람이 엮일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궁금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함께 만난 시기가 있습니다. 이게 해방공간에서요, 이케대가 서울의 성북회화연구소라는 연구소 겸 화실 겸 미술학도를 교육하는 그런 그 공간을 만드는데요. 그 공간에서 김창열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젊은 미술가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사제지간이었던 것이죠. 물론 사제의 연은 불과 1, 2년 정도의 짧은 기간에 중단이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이들의 운명은 굉장히 많이 엇갈리게 됩니다. 이케대는 경상북도 칠곡 출신입니다. 분단과 6.25 전쟁의 혼란 속에서 결국은 북한 체제를 선택해서 북으로 갔죠. 근데 반면에 그 김창열이라는 화가는 이제 그 북한 평안도 출신인데요. 평안도 출신이지만 월남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미술가가 된 케이스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제목으로 분단으로 엇갈린 운명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둘의 어떤 접점, 해방 공간에서 성북회화연구소라는 그런 곳에서 둘이 사제지간의 연을 맺게 되는 그런 그 접점이 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이 둘의 삶은 굉장히 극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얘기들을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을 함께 들여다보면서 그 한국 미술과 그 다음에 한국의 분단 상황,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서로 엮일 수 있고 거기서 우리는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는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이케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래도 가능한 한 이케대라는 화가에 대해서 이러저런 모습들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케대라는 화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13년에 경상북도 칠곡에서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굉장히 당대의 금수저였죠. 그리고 일찍 상경을 해서요, 서울의 휘문고보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휘문고보를 마친 다음에는 일본 도쿄에 유학 가서 제국미술학교라는 그 학교를 다녔습니다. 거기서 이제 미술가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화가가 이제 제국미술학교를 졸업했던 것이 1938년인데요. 1938년 졸업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화단에 등단해서 1930년대 후반과 그 다음에 40년대 그리고 해방기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케대가 한국 미술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1930년대 후반입니다. 그리고 1930년대 후반에 우리의 젊은 미술가들, 당대의 젊은 미술가들이 굉장히 열중했던 미술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이를테면 초현실주의라는 것인데요. 잠깐 이제 이케대의 그림 상황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겠습니다. 이 상황이라고 하는 작품은 이제 이케대가 제국미술학교를 마칠 때 즈음에서 그린 그 작품인데요. 보시면 가운데에 이제 족두리를 쓰고 춤 동작을 하고 있는 어떤 여인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왼쪽에 이제 할머니가 있는데, 할머니는 엄청 뭔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통 굉장히 어두운 표정의 남성이 있고요. 그 오른쪽에는 또 거의 굉장히 반나체로 굉장히 검붉은 피부를 지니고 있는 여성도 보이죠. 그리고 깨진 그릇 같은 것들도 보이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 종류의 이제 이미지들이 결합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 그림이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그림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는 좀처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케대라는 화가가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기보다는 이러저런 이미지들을 한 그림에 이렇게 모아서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것들을 연출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림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것이 이제 이케대가 1930년대 후반에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림이죠.
또 다른 그림입니다. 이케데의 운명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 그림도 수수께끼 같습니다. 저 뒤에 사람의 시체처럼 보이는 남성이 누워 있고, 그 앞에는 또 울고 있는 여성들이 보이고, 그리고 또 그 앞에는 뭐 이렇게 이를테면 뭐랄까 굉장히 슬픔에 겨워하는 여인이 손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무표정한 여성이 있습니다. 운명이라는 제목이 시사하는 어떤 비극적인 상황 같은 걸 느낌을 주긴 주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짐작만 할 수 있을 따름이지, 여기에서부터 어떤 이야기라든가 어떤 스토리를 뽑아내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것은 이제 이케데가 1939년에 그린 이제 2인 초상, 아마도 이제 그 이케데 부부, 자기 부인과 자신을 그린 그림일 텐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여인이 있는데 그 뒤에 이제 남성이 있죠. 남성의 그림은 굉장히 어둠 속에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케데의 1930년대 후반, 그다음에 얘의 그림들은 어떤 여기저기서 가져온 이미지들을 결합해서 모종의 수수께끼 같은 걸 만들고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이런 그림들이 이제 당대의 초현실주의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1930년대 후반에 의욕적인 젊은 예술가들이 매력을 느끼고 그리고 열심히 실험했던 것이 초현실주의 미술입니다. 근데 이 초현실주의라는 건 글쎄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이제 이를테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세계가 산산이 부서졌다는 느낌.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 생활을 지배하고 있던 어떤 그 삶의 질서와 삶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의식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예를 들면 옛날엔 한 덩어리로 이루고 있던 것들이 다 깨져서 파편으로 존재하죠. 그리고 이 파편, 그런데 이제 초현실주의자들은 이 파편 더미 위에서 이 파편들을 결합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이 새로운 질서는 과거와 똑같을 수 없겠죠. 새로운 질서입니다. 이제 그런 형태로 어떤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고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는 의지, 이제 이런 걸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 시기 1930년대 후반의 이케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이미지들을 수집해 와요. 그리고 그런 이미지들을 자신의 화폭 속에 결합해서 어떤 수수께끼 같은 느낌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수께끼 앞에서 우리들은 어떤 뭐랄까 운명이라든가 상황을 직감하지만, 그러나 그 운명과 상황의 정체라는 건 좀처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이케데가 1930년대 후반에 열중했던 작업이죠. 근데 잠시 이제 이케데가 나중에 이제 북으로 간 다음에 그린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케데는 나중에 북으로 간 다음에도 여전히 이제 이를테면 그림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과 부분들의 관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이제 이 그림에서도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앞에 있는 여인이 있고 또 남성이 있습니다. 부부겠죠. 그리고 그 뒤에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부와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아이들과 그 뒤에 있는 배경이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 납득하기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케데는 북으로 간 다음에는 이제 과거에 비해서 메시지는 훨씬 명료해졌지만, 그러나 메시지를 명료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표정이라든가 어떤 분위기라든가 어떤 그런 관계들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그리고 그것이 그의 평생 과제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이제 그 이케데가 북으로 가서 그린 그림을 다시 봤는데요. 다시 1930년대에 이케데로 돌아와서요. 여러분, 이케데의 카드놀이 하는 부부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카드놀이 하는 부부가 보이실 텐데, 앞에 역시 이제 부부인데 이케데 부부일 겁니다. 모델이요. 근데 이제 앞에 그 전면을 바라보고 있는 이제 그 여성이 있고, 부인이겠죠? 네, 근데 그 여성의 배경을 한번 보십시오. 배경에는 예를 들면 녹색과 빨간색 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성이 입고 있는 한복에도 빨간색과 녹색이 있습니다. 그 그림의 주인공인 여성과 그 다음에 그것이 이루는 뒤에 이제 배경의 관계들 같은 것들을 설정하는 문제들을 이케데가 고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케데가 1930년대에 그린 첼로 연주자를 잠깐 또 보겠습니다. 이 작품도 여러분 되게 잘 그리지 않았습니까? 잘 그렸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 시기부터 이케데는 물론 이제 제국미술학교 재학 시절부터 이케데는 해부학이라는 것에 관심이 되게 많았습니다. 인체에 보이지 않는 어떤 해부학적 어떤 구조가 겉으로 드러난 어떤 표정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과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화가는 또 관심이 많았던 것이죠. 1930년대 후반에서 40년대 초로 이어지는 이 시기에 이케데는 뭔가 서로 깨져 있는 것들을 결합하는 거, 또 서로 이질적인 것들을 결합해서 어떤 새로운 질서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회화적 방식들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계속 밀고 나가고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그림들은 이제 당대의 초현실주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30년대 그림 두 작품만 좀 더 보겠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 부녀도라고 하는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유화이거든요.
여러분 유화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양화를 대표하는 매체입니다. 서양화 재료들, 그러니까 캔버스에 유화 물감으로 그리는 것은 굉장히 서양화적인 주제, 이런 거에 익숙한 거죠. 근데 이 시기에 1930년대에 이케데는 동양적인 주제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동양적인 주제들을 어떻게 서양의 재료인 유화라는 그런 회화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또 되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서양적인 것과 동양적인 것들에 대한 결합의 문제 같은 것도 이 시기에 이케데의 중요한 관심사였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작품, 이케데의 부인도를 보시면 이제 이 이케데의 부인도는 1940년대에 그려진 그림인데 눈썹이라든가 이런 표현이 되게 섬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케데는 그러니까 동양화 붓이 있죠. 약간 이제 모필이라고 하는 동양화 붓으로 유화를 그리는 실험 같은 것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동시대에 이제 이것은 이제 일본의 미술가들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기도 할 것인데요. 어떤 이런 식으로 동양적인 것과 서양적인 거를 예를 들면 유화라고 하는 어떤 새로 자신의 이제 그런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결합하느냐 하는 문제 같은 것도 이제 이케데의 관심사였습니다. 부인도를 좀 더 보시면 그 부인의 뒤에 그려져 있는 부분들 같은 건 뭔가 말이 보이고 굉장히 독특한 질감이 보이실 텐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벽화의 느낌을 자아냅니다. 굉장히 뭐 고구려 고분 벽화의 느낌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뭔가 전통적인 이미지들과 현대적인 것들을 어떻게 이제 결합해서 질서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어떤 분위기라든가 효과를 자아낼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케데의 아주 중요한 관심사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930년대 후반과 40년대까지 이케데가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이것은 이케데만의 그런 그리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제 도쿄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런 초현실주의라든가 추상미술이라든가 하는 새로운 시대의 분위기를 받아들여서 자기 미술을 전개해 나가려고 했던 중요 미술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의 여러분 당시에 1937년부터 1943년까지 자유미술가 협회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미술가 협회라는 거는 실험적이고 그러니까 뭔가 전위적이고 이런 미술을 추구하는 미술가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어떤 제야 전시였는데요. 이 전시에 출품했던 미술가들이 있습니다. 김한기라든가 유영국이라든가 문학수, 이규상, 이중섭 이제 이런 미술가들이 2세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케데가 이들과 동년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930년대 후반에 등장했던 이 미술가들은 초현실주의라든가 추상으로 넘어가는 이제 세계 미술의 흐름을 호흡을 같이 하면서 과거에 그러니까 그 전에 선배 세대하고는 다른 미술 그리고 새로운 미술 그리고 그러니까 변해가는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그런 미술들을 꿈꿨던 세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케데가 주도해서 만든 신미술가 협회라는 것도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미술가 협회는 1941년에 결성해서 1944년까지 활동했던 서양화가 단체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이케데라든가 이중섭이라든가 문학수 이제 이런 미술가들이 이제 함께 했습니다. 이케데를 이해하실 때는 이중섭이라든가 김한기라든가 문학수라든가 이제 이런 그 당대에 그러니까 새로 부상했던 젊은 미술가들의 그룹 안에서 이케데를 이해하실 필요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케데는 이제 북으로 갔죠. 이중섭은 원래 이제 평양 원산 여기서 활동하는 화가지만 남으로 왔습니다. 또 김한기는 계속해서 한국에 있으면 남한에 머물면서 굉장히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거장이 됐죠. 1930년대 후반에서부터 40년대로 넘어오는 이 세대에 새로 등장한 미술의 신예들 이런 것들이 한국 미술사 특히 근대 미술사에서는 너무 중요한 존재들이고 근데 그런 맥락 속에서 이케데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1930년대 후반에서 40년대 초반까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1945년에 극적으로 8.15 광복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광복 이후에 상황이 순탄치 않았다는 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분단이 됐죠. 1948년 8월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했고 1948년 9월에는 그러니까 북한,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미술계에도 극심한 갈등이 초래가 됐죠. 미술가들이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쪽은 우익이 됐고 한쪽은 뭐 좌익이 되고 근데 또 그 중간에 이제 완전한 우익도 아니고 완전한 좌익도 아닌 어떤 중간적인 위치를 취하는 미술가들도 굉장히 활동을 했어요. 어떻든 이런 대단한 혼란 속에서 화가인 이케데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시기에 그의 미술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가 이런 것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케데가 1948년에 그린 자화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케데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데요. 여러분 모자를 한번 보십시오. 모자는 중절모를 딱 썼는데 서양식 모자를 썼는데 위에 상의는 이제 두루마리를 입었어요. 근데 조선적인 느낌과 그 다음에 이제 서양적인 느낌이 막 혼재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의 팔레트를 보십시오. 팔레트에 그려진 하늘색, 예를 들면 파랑색, 빨강색 같은 것이 그의 옷에도 그리고 저 뒤에 있는 배경에도 같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시기에 이케데는 동시대에 자기가 살고 있는 어떤 혼란기의 사회상을 자기 그림을 통해 드러내려고 했어요. 근데 또 다른 의미로는 그런 혼란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새로운 세계를 또 제안해 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케데 인생에서 가장 의욕적인 작업을 펼쳤던 시기가 이 해방공간이고, 그리고 그의 그림들을 우리가 지금 굉장히 걸작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8.15 해방에서 6.25 전쟁까지 이케데의 행적을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1945년 해방된 이후부터도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단체들에 가입을 했고, 또 우리가 주목하는 1947년에는 서울 도남동에 성북회화연구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교육 활동도 펼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작업실을 위해서 만든 공간이지만 그 작업실에서 젊은 학생들을 데려다가 미술 교육도 시켜요. 후배들을 육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새로운 미술을 펼칠 그런 공간,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그런 우욕적인 활동을 펼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나중에 조선미술문화협회라는 것을 만들었고, 거기에서 그 조선미술문화협회 전을 통해서 그의 굵직한 해방공간에서 그의 그 작품을 대표하는 굵직한 작품들을 내놓는 것입니다. 이케데의 형이었던 이여성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제 이여성이라는 분이 좀 일찌감치 월북을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케데는 끊임없이 해방공간에서 좌우로 갈린 지점에서 우파로부터 저 사람 좌익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실제로 약간은 예를 들면 오른쪽보다는 왼쪽에 경도되어 있던 미술가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다른 많은 미술가들이 북을 택해서 월북을 했던 그 지점에도 이케데는 월북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보도연맹에 가입하는 형태로 전향을 택했고, 그리고 서울에서 활동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그런 의욕 속에서 이제 성북회화연구소 같은 미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체도, 공간도 만들어서 후배들을 육성하고 그렇게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남북에 국가가 만들어지고, 근데 그리고 이제 그 상태 속에서 약간 이케데처럼 약간 중도적인 입장을 취했던 미술가들의 입장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넌 뭐 하는 사람이냐? 라는 그런 비판, 이제 이런 것 속에서 점점 활동이 위축됐던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1950년쯤이 되면 성북회화연구소는 사실상 유야무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전쟁 이후에 이케데는 피난을 가지 않고 서울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다시 이제 국군에 의해서 수복됐을 때 이케데는 북을 택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서울을 빠져나가서 북으로 가다가 붙잡혔습니다.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수용이 됐죠. 1953년에 휴전 이후에 이제 포로 교환이 있을 때 이케데는 북을 선택해서 갔죠. 그의 사랑하는 부인은 남해에 남았습니다. 이케데의 행적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선가 봤을 이케데의 해방공간에 그린 몇 작품, 걸작들을 좀 보겠습니다. 군상연작이 그것인데요. 아주 되게 큰 작품이 4점이 남아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 군상 1, 해방고지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군상 1이라고 하는 작품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왼쪽에서요, 두 여인이 달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희망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그 희망을 전하는 여성들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은 어떤 굉장히 기쁨과 어떤 기대가 섞여 있죠. 하지만 여러분, 기쁨과 기대만 있습니까? 이 그림에? 그렇지 않죠. 화면 하단 쪽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죽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절망에 빠진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도 보여요. 그리고 저 뒤에는 막 도망가는 사람들도 보이고요. 이 작품은 해방 공간에 굉장히 큰 혼란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방은 기쁘게 찾아왔지만 해방을 처한 사람들의 상황이라는 게 녹록지 않았고, 이제 기쁨과 혼란이 막 뒤섞여 있는 그런 해방 공간의 상황을 굉장히 시적으로 은유해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케데의 군상 2도 상황이 비슷하죠. 왼쪽에서부터 굉장히 기쁨을 전하는 두 명의 여인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샘물이 보이죠. 여러분, 샘물은 해방 공간에서 굉장히 사랑받던 모티프예요. 약간 예를 들면 샘물을 먹고 자라나는 새싹, 뭐 이런 느낌 같은 거죠. 이제 기쁨, 이제 이런 게 있는데, 반면에 오른쪽에서 그 기쁨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굉장히 여러 쪽에 흩어져 있어요. 딴 데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또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보이고, 저 너머에는요, 찾아온 기쁜 소식에도 불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도 보일 겁니다. 무엇보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해 있어요.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이케데가, 그러니까 우리의 해방 공간이 어떠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아주 자주 인용되고, 그리고 자주 들여다보는 작품인데요. 또 다른 작품 또 보겠습니다. 이케데의 군상 3이에요. 이 군상 연작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정적인 그림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들은 어떤 집에서 나와서 밖을 떠돌고 있는 유랑민들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휴식을 취하고 있는 저 앞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거기에도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리고 그 중간에서 그 예를 들면 뒷모습을 보이면서 왼쪽을 바라보고 극적인 동작을 취하고 있는 이런 여성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던 그런 민족의 분열, 갈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시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케데가 1948년에 그린 마지막 군상연작은 굉장히 더 역동적인 작품이죠. 여기에서는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거의 이제 벌거벗은 몸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해방 이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갈등하지 않고 하나의 통일된 민족 국가를 이룰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우리 당시에는 서로 이념으로 갈려서 한쪽은 사회주의, 한쪽은 또 자유민주주의, 이제 이런 것들로 갈리고 서로 갈등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해방 이후에 남북한의 분단으로 노골적으로 표현됐을 뿐만 아니라 서울에 머물러 있는 화가들끼리의 엄청난 갈등을 초래하기도 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이제 통합 또는 화해, 이제 이런 것들을 꿈꾸는 화가는 존재했을 겁니다. 이케데가 바로 그런 화가였는데요. 여러분, 이 군상 연작을 보시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화면에 쓰러진 여인이 우리 눈에 딱 들어오죠. 그 쓰러진 여인을 이렇게 부축해서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나뭇가지 같은 걸 들고 있는 어린아이도 보여요. 이들은 어떻든 희망을 찾아서, 가장 예를 들면 슬픈 상황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찾아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일은 쉽지 않죠. 여러분 중간에 보시면 오른쪽에 서로 물어뜯고, 그 다음에 서로 때리고, 그 다음에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일 겁니다. 또 서로 부둥켜 안고 결국 찾아오는 비극을 기다리고 있는 젊은 남녀의 모습도 보여요. 그리고 저 뒤에는 마치 무슨 화산이 터진 것처럼 굉장히 굉장히 폭력적인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죠. 한국 미술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역동적인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이케데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함께 예를 들면 어떤 공동체를 이룰 필요가 있다.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근데 현실에서는 그게 가능해 보이지 않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더 그렇게 보였겠죠. 해방기는 굉장히 좋은 행복한 시간이었으면서도 굉장히 비극적인 순간이기도 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걸 우리가 이제 이케데의 해방공간의 군상연작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케데는 1940년대에 45년 해방 이후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다가 6.25 전쟁 당시에 어떤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거제도에서 북을 택해서 갔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그렇게 오래 걸리고 그리고 자기가 못 돌아올 줄은 당연히 생각을 못 했겠죠. 그래서 어떻든 그렇게 가족을 떠나갔고 그 가족하고는 결과적으로 평생 이제 예를 들면 못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북으로 가서 꽤 주목받는 미술가로 활동했어요, 이케데는요. 그리고 거기서도 꽤 많은 작업들을 했습니다만 1965년에 이제 병으로 좀 일찍 숨을 거두게 되죠. 근데 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북으로 갔습니다만 이케데의 경우는 다른 많은 북으로 간 미술가들이랑 비슷하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이케데라는 사람을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출판이나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그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케데, 이땡대 이런 식으로 가운데 동그라미를 취하는 형식으로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굳이 얘기를 해야 되면 가운데 동그라미를 넣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지만 이제 1988년에 88년 10월 27일에 월북 미술인 해금 조치가 내려지게 되면서 월북 이전의 작품에 대해서 국한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해금 조치가 내려졌죠. 88년에 이제 월북 미술인 해금 조치의 아마 가장 큰 수혜자 가운데 하나가 이케데일 겁니다.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엄청난 우리가 이제 이케데 열풍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케데에 주목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그 이케데가 북을 선택하면서 갔을 때 남에 남았던 그의 부인 유갑봉 여사가 자기 남편의 그림을 굉장히 평생 동안 너무 잘 간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우리가 이케데의 많은 작품들을 손상 없이 지금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굉장히 훌륭한 와이프를 뒀는데요. 네, 그는 북으로 가서 재혼했습니다. 근데 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케데의 월북 이전의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1부 내용을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는 이케데와 김창렬이 만났던 성북회화 연구소로부터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